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중국을 탈출하는 사람들, 차이나 엑소더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중국 내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자동차 및 부품, 유통, 화장품, 배터리, 철강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업종에서 중국을 탈출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롯데는 2018년부터 롯데마트를 중국 시장에서 철수시켰고, 롯데백화점은 2024년 6월에 청두전 폐점을 끝으로 중국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에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인 광둥성 후이저우 공장을 닫고 베트남과 인도로 생산을 이전했죠. 현대차는 한때 중국 생산 거점이 5곳이나 됐지만 이제는 2곳만 남겨둔 채 중국 공장을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 LCD 공장을 2조 원의 현지 기업에 매각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은 비단 한국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2018년 일본 전산과 파나소닉 등의 일본 업체가 대미 수출 기지를 멕시코와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전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리코와 니콘이 각각 복합키 생산과 카메라 생산을 태국으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는 애플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생산 라인을 베트남과 인도로 일부 이전했고, 같은 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중국에서의 하드웨어 생산을 줄이고 베트남과 태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죠. 이렇게 중국에 둥지를 틀었던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외 지역으로 이탈하려는 현상을 차이나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이나 엑소더스에는 뜻이 하나 더 있죠.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기업이 중국을 탈출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 더 중국을 탈출하는 중국인들 이야기도 포함됩니다. 2024년에 발표된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CBP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이민으로 체포된 중국인은 1년 동안에만 32만 7,439명이었습니다. 2021년 대비 53배에 달하는 수치이고, 더 최근 통계가 있다면 더 늘어났을 것이란 전망이죠. 현재 중국인들은 태국이나 튀르키예를 거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에콰도르로 간 뒤 현지 브로커에게 수천 달러를 주고 멕시코를 통과해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취임 후에는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지금도 가능한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하고 있었죠. 또 이 수치는 미국에 한정된 것이지 중국인들은 중국을 탈출해 전 세계로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막히면 다른 나라로 가죠. 물론 과거에도 중국을 떠나는 사람은 존재했습니다. 유학을 갔다가 그 나라에 눌러 앉는 사람도 있었고, 이민을 택한 부유층도 존재했죠. 하지만 최근의 엑소더스는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죠. 소수의 엘리트나 부유층이 아니라 앞서 말했듯 중산층 정도의 사람들까지 불법이더라도 중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2023 부의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떠나는 나라 순위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했을 만큼 부유층의 이동도 심각하고요. 참고로 한국이 7위입니다. 왜 중국인들은 중국을 탈출해 미국으로 향하는 걸까요? 왜 이토록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중국을 떠나는 걸까요? 기업과 인구의 탈출 두 개가 이어져 있기는 하지만 구분지어서 일단 기업 이야기부터 해보죠.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 이후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온 국가입니다. 아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런 국가였죠.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 FDI를 대거 유치해서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었죠. 중국은 투자 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줬으며 노동 규제나 환경 규제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국은 인구가 무려 14억에 달하는 만큼 노동력도 풍부하고 인건비도 저렴했죠. 동시에 그만큼 세계에서 가장 큰 내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중국의 제조 환경은 그야말로 저비용 고효율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죠. 중국이 본격적으로 세계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상한 것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이후입니다. WTO 가입 전까지 중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 높은 관세와 엄격한 수입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WTO 가입 이후엔 중국 역시 관세를 대폭 낮추고 무역 장벽을 완화하는 등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더 쉽고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었죠. 이때부터 특히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기업들이 중국을 생산 기지로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미국 제조업 일자리 370만 개가 중국으로 이전될 정도로 중국은 순식간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죠.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제조업 분야를 성장시켰고, 인프라 건설과 도시와 부동산 개발이 이어지면서 GDP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꺾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미디어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때쯤부터이고요. 그런데 이랬던 기업들이 2010년대 후반부터 차츰 중국 내 사업을 축소하거나 완전히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기업들도 나가려고 하고 있죠. 시진핑의 집권 이후 강력한 중앙 집중 통치, 정부의
민간 경제 적극 개입, 감시 시스템, 기업 기밀 유출, 결과적으로 기업의 자율성 저하, 또 공동부유라는 가치를 내걸고 기업 규제를 해버리니 저라도 나갈 것 같네요. 그런데 사실 해외 기업들은 기밀 유출을 제외하면 이야기한 것들 중에 걸리는 게 크게 없습니다. 실제로 아예 철수하는 기업보다는 눈치 보며 축소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다 따져도 중국 시장이라는 게 너무 크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시장이 이렇게 큰데도 기업들이 나가고 있거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와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엑소더스 대탈출 러시가 시작된 것은 2018년에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을 빼놓을 수 없죠. 이때는 제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주식 계좌가 처음으로 박살났던 때거든요. 당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중국에서 생산하면 추가 비용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캔자스 대학의 정치학 조교수 잭장의 논문에 따르면 무역 분쟁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중국 진출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이 34%나 증가했죠. 특히 미국 시장을 주로 상대하는 기업이라면 중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 관세면에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점에서 리스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면 모를까, 또 미중이 관세 전쟁만 하면 모를까, 기술 안보의 영역에서 아예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꼴이니까요. 동남아나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옮기면 관세 리스크가 해결되는데 굳이 중국에 세워둘 필요가 없죠. 여기다 대만 해협 분쟁과 같은 지정학적 문제 역시 리스크가 높아졌기 때문에, 즉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을 중국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공급망을 다른 국가로 다변화하여 리스크를 분사하던가 아니면 아예 중국에서 철수를 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야 그렇다 쳐도 중국 내수 시장이 아무리 과거와 달리 매력이 좀 떨어졌다고 해도 철수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른 이유가, 그것도 큼직한 이유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죠. 가장 대외적으로 드러나고 직접적인 이유는 규제 때문입니다. 시진핑 정부가 민간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빅테크 기업을 탄압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정부의 기업 탄압은 2020년 말 엔트그룹 상장을 중단시키며 시작되었습니다. 채널에서 한번 나왔던 이야기죠. 마인 영상에 자세하고 길게 정리되어 있는데 요약하자면, 엔트그룹이라는 중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이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금융 계열사인 기업이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를 운영하면서 9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55%를 점유하고 있었죠. 2020년 말에는 중국에서 가장 유망한 핀테크 기업이자 상장 직전의 평가의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IPO를 앞둔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의 상장을 중국 정부가 중단시켰죠. 표면적으로는 엔트그룹의 사업 모델이 금융 리스크를 초래한다며 금융규제 강화를 중단 이유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엔트그룹의 모회사인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공산당 비판 발언을 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2020년 10월 24일 마윈은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 금융 서밋에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낡은 시스템, 전당포 금융이라고 비판했거든요. 또 중국 은행들은 혁신을 막고 있다, 중국 정부의 금융 규제는 시대에 뒤처져 있다 등의 발언을 했죠. 중국 정부는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산당 체제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인데, 엔트그룹은 기존 은행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문제점이 있다면 정부와 협력 혹은 협상을 하는 게 이때까지의 방식이었지만, 마윈의 발언 이후 공산당은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갔습니다. 마윈은 자취를 감추었고 엔트그룹 상장 중단을 시작으로 시진핑 정부는 인터넷 플랫폼, 사교육, 게임 산업 등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을 진행했죠. 그 결과 불과 2년 사이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 1조 2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이것도 시가총액만 계산한 거지 파급 효과까지 생각하면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파급 효과 중 하나가 엑소더스죠. 비록 해외 기업들의 가해진 압박이나 규제는 아니었지만 중국에서는 언제 무슨 이유로 탄압할지 모른다라는 인식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때부터는 사실상 중국의 생산을 의존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없어졌습니다. 다른 곳에도 생산 기지를 세우는 최소한의 보험은 들어두었죠. 여기다 하나 더, 앞서 말했듯 기업이 느끼는 중국에 대한 매력도가 절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2011년부터 중국은 과거와 다르게 성장이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츰차츰 하락한 경제의 성장률은 2016년부터 6%대로 떨어지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와 부채 문제 그리고 부동산 위기로 인해 3에서 5%대를 유지 중이죠. 고성장 시대가 끝나면서 내수 시장이 생각보다 위축된 상태입니다. 여기다 중국의 최대 장점이었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도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죠. 여전히 풍부하지만 저렴한 노동력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렴하기는 하지만 이때까지 성장하면서 임금이 많이
많이 올라간 탓에 인도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보다는 훨씬 비싼 편이죠. 여기다 팬데믹이 진행 중이던 2022년 3월 이른바 상하이 봉쇄 사건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국 정부가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상하이 도시 전체가 2개월 동안 폐쇄되는 일이 있었죠. 이때 경제와 공급망 대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업 중 하나가 애플이었죠. 상하이 봉쇄로 인해 애플의 주요 공급업체이자 아이폰 조립을 담당하는 페가트론 공장이 폐쇄되었거든요. 이로 인해 아이폰 13과 아이폰 SE3의 생산이 지연되고 아이폰 14의 개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애플 공급망 전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단위 국가의 생산 라인을 몰아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불안정한 리스크가 큰 국가에 몰아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애플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깨닫게 된 사건이었죠. 이 모든 게 합쳐져 차이나 엑소더스는 심해졌고 잠시만 검색해봐도 시진핑이 애를 쓰며 해외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최근에는 심지어 ABC 전략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죠. ABC 전략은 Anywhere but China라는 의미로 중국만 빼고 어디든지 가겠다는 말이 나올 만큼 탈중국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중국을 떠나는 중국인 이야기를 해보죠. 기업은 그렇다 쳐도 중국인들은 왜 떠나는 걸까요? 일단 제일 두드러지는 건 부유층의 유출입니다. 숫자로도 많지만 부유층의 이민은 인지 유출과 자본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것과 같죠. 중국 최대 허거 레스토랑 체인 하이디라오의 창립자인 장용 회장과 그의 아내는 싱가포르로 국적을 옮겼고 중국 3위 부동산 개발사 수낙차이나의 창업주 스농빈도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태양에너지 부문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선테크파워의 전임 회장 스정룽은 호주 국민이 되었고요.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도 앞에서 나온 기업이 떠나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으로서 느끼는 입장은 조금 차이가 있죠. 일단 정치적 사회적 자유가 제한되는 걸 과거에는 느끼지 못했다 해도 이제 SNS를 통해 혹은 해외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다른 나라는 중국처럼 안 하더라라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겉으로는 중국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해도 아닌 걸 알고 있는 거죠. 동시에 부유층에서는 자녀 교육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 내 치열한 입시 환경, 가오카오의 경우 압박도 크고 사교육 시장 규제까지 겹쳐지면서 부유층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중국을 떠나고 있죠. 의료와 복지 환경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일을 하거나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 사이에서 저 나라는 저렇다 이렇다 말을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요. 공동부유 정책이 시행된 이후부터 싱가포르로 이주한 중국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공동부유 정책이란 중국 내 빈부 격차를 줄이고 부의 재분배를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부의 재분배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산당의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당연히 부유층 입장에서 달가울 수 없는 정책이죠. 부유층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부유층이 아닌 이들은 왜 중국을 떠날까요? 자벽부가 물리학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청소부가 환경계획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배달원이 철학을 전공하고 보조경찰관이 명문 칭화대학교 박사학위를 가진 나라 바로 중국이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쓰이는 말이죠. 중국은 매년 수백만 명의 대학 졸업생을 배출하지만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아니, 수백만 명의 대학 졸업생을 배출해서 일자리가 부족하죠. 한국에서도 나오는 말인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20%에 육박하고 이것도 축소된 통계라는 말도 존재할 정도죠. 그리고 실업률에 들어가지 않은 취직한 사람들도 앞서 나온 말처럼 보조경찰관이 명문 칭화대 박사학위를 가진 것처럼 원하는 일자리에 취직한 게 아니죠. 즉 지금 중국인들은 대다수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겁니다. 동시에 이들도 부유층과 같이 정치적, 사회적 불만이 많죠. 양쪽 모두에게 중국이 자유롭지 않고 불안정하다, 어쩌면 날 핍박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사건이 앞서 나온 상하이 봉쇄 사건과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부를 하고 돌아와야 할 중국의 인재들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이나 싱가포르에 남기 시작했고요. 다만 AI의 경우는 딥시크가 한번 뜨고 중국이 과학 굴기까지 선언하면서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돈을 워낙 많이 푸니 AI나 과학 분야는 중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다른 분야는 아니죠. 인재와 자본, 기업까지 중국 경제의 기틀이 흔들리는 것이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차이나 엑소더스를 인정했다 싶을 정도로 투자 환경 개선과 외자 유치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2023년 말부터 리창 총리는 잇따라 외국 기업을 더 늘려야 한다며 친기업 메시지를 발신했고 국무원은 2025년 외자 안정 행동 방안을 승인하여 여러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한때 금지했던 외국 문화 콘텐츠 수입을 재개하는 등 우호적인 제스처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중국은 여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밖에도 해외로 유출되는 자본을 단속하기 위해 외환 불법 반출 단속을 강화하고 국유기업 고위 관계자의 해외 이민을 제한하는 등 반도체
GDP 정책을 통해 국내 자산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고 있죠. 하지만 서방 아니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지속되는 한 외국 기업의 발길을 돌리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정책 신뢰 회복과 지정학 리스크 해소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차이나 엑소더스는 단순히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 모델과 글로벌화의 방향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산당의 권력을 해체하는 건데 이건 쉽지 않죠. 그나마 고려해볼 만한 건 시진핑이 내려가고 다시 덩샤오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집권하는 겁니다. 이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권력이란 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것이기도 하고 시진핑이 평생 사는 것도 아니니까요. 한국도 벌써 중국 의존도를 조금씩 줄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이지 한국에게 중국은 지금 당장 사라지면 우리 수출도 큰일 나버리는 존재이죠. 솔직히 경제로 봤을 때 중국 수출 시장은 한국에게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을 계속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다른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 미중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죠. 만약 중국의 경제가 끝도 없이 추락하게 된다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차례로 함께 무너질 테니까요. 중국을 탈출하는 사람들 차이나 엑소더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